이 도둑년아!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시어머니의 관계에 빠져 억울하게 쫓겨나는 연화의 발치에 시아버지는 비참하게도 썩은 고구마 가든 보따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악취를 풍기며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여인이 그 보따리 속에서 마주한 기묘한 기연과 가문의 명운을 뒤흔들 서늘한 진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곳에 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당장 저 요망한 것에 손을 묶어라. 박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이 한 채 마당을 단번에 찢어 발겼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만 꽉 쥐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시집와 이 집안의 귀신이 되겠다 맹세하며 밤낮 없이 살림을 돌보았건만 돌아온 것은 도둑년이라는 비참한 낙인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의 소박한 비단함을 발로 걷어찼고 그 안에서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최진사 댁의 가보인 옥지환이 보란듯이 굴러 나왔습니다. 연화는 터져 나오려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으나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부인이 며칠 전부터 자신의 방 근처를 기웃거리며 묘한 미소를 지을 때부터 무거운 불길함이 엄습했지만 설마 이토록 잔인한 덫을 놓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극심한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박 부인은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남내하는 친정으로 보내려 했고 그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눈치챈 연화의 입을 막기 위해 가문에서 아예 내쫓으려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최진사의 권위 아래서 숨죽여 살던 하인들은 박 부인의 서슬 뒤에 숨은 진실을 짐작하면서도 매서운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린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마당 너머 사랑채 쪽을 간절히 바라보았지요. 집안의 대소사를 엄히 다스리던 시아버지 최진사가 이 광경을 모를 일이 없건만 사랑채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작은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자하던 시아버지조차 박 부인의 표독스러운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신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결백보다 가문의 위신이 더 중했던 것인지 연화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흉측한 눈을 뜨느냐. 이 구렁이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박 부인은 흙먼지가 묻은 옥지환을 집어들며 승리감에 젖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연화는 살을 애듯 불어오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만 같았지요. 정성껏 가꾸던 꽃가지가 단칼에 베어지듯 연화의 삶은 그렇게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문중의 심판이 연화의 숨통을 더욱 가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마을의 문중 어른들이 무거운 낯빛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박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뱀처럼 휘감겼지요. 박 부인은 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시어머니 흉내를 냈으나 그 눈 밑에는 연화를 집어삼킬 듯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도둑질한 며느리를 당장 내쳐야 한다며 악을 쓰는 박 부인의 기세에 어른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복판에 죄인처럼 서서 쏟아지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몰락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곧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지요. 흉년으로 초근목 피하며 연명하는 친정 부모님께 도둑년이라는 오명까지 짊어지고 갈 생각을 하니 연화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의 친정이 힘이 없음을 비웃듯 문중 어른들에게
가문의 명예를 수차례 강조하며 파문을 종용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시아버지 최진사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그의 눈빛은 간데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만이 가득했지요.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박 부인의 손등을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묘한 체념과 결단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최진사는 연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으나 그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법도가 무너졌으니 내 자식이라 하여 감쌀 수는 없는 노릇이오. 연화야, 너는 오늘부로 이 집의 족보에서 지워질 것이니 해가 지기 전에 내 짐을 싸서 떠나거라. 최진사의 말은 단호한 칼날이 되어 연화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박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문중 어른들도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마무리 지었지요. 연화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린 그 순간 연화의 눈앞에는 끝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화의 절망을 외면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완고하고 차가워 보였으나 옷소매 속에 감춰진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박 부인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하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이 집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고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연화에게 남은 것은 비참하게 쫓겨나는 일뿐인 듯 보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연화의 등 뒤로 무거운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약조했던 인연이 이토록 허무하게 끊어지나 싶어 연화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최진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오자 코를 찌르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진사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그 보따리를 연화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치우는 듯한 매정한 몸짓이었지요. 마당 한쪽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 부인과 하인들은 고소하다는 듯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매달았습니다. 최진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연화를 내려다보며 쩌렁쩌렁한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도둑년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 이 썩은 고구마나 먹고 떨어지거라. 우리 집안의 기운을 더럽힌 대가치고는 과분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연화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시아버지의 서슬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지요. 하지만 최진사는 돌아서기 직전 연화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억울함은 눈물로 씻기지 않으나 제 몸 하나 건사할 기지는 스스로 틔워야 하는 법이지요. 그것은 모진 질타 같기도 했고 뜻모를 가르침 같기도 했습니다. 최진사는 연화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냉정하게 등을 돌려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구역질 나는 보따리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그렇게 정든 집을 떠나 황량한 산길로 내몰렸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연화의 어깨 위로 썩은 고구마 보따리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보따리에서 스며 나오는 검은 물이 저고리를 적시고 고약한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으나 연화는 그것을 고쳐맬 기력조차 없었지요. 얼마쯤 걸었을까? 저 멀리 발 아래로 보이는 최진사댁 대문 너머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박 부인의 앙칼진 웃음소리였습니다.
가문의 눈의 가시를 치워버렸다는 승리감과 탐욕이 뒤섞인 그 소리는 연화의 귓가를 송곳처럼 찔러댔지요. 연화는 멈춰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공을 들였던 안방의 온기, 새벽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빌었던 가족들의 안녕이 모두 한낱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서러움에 북받쳐 보따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컹하게 씹히는 썩은 고구마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망가진 처지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마지막 순간 시아버지가 남긴 기묘한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해. 연화는 옷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보따리 속 악취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연화는 보따리를 더욱 가슴팍으로 끌어안으며 험한 산길을 묵묵히 헤쳐나갔습니다. 허기가 명치 끝을 옥죄어 오자 연화는 결국 산비탈 작은 바위 아래에 몸을 뉘었습니다. 진동하는 악취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지만 한 끼라도 때워야 친정까지 갈 기운이 남을 것 같았지요. 연화는 내키지 않는 손길로 최진사가 던져준 보따리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속은 과연 최진사의 말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진 고구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들을 하나씩 걷어내던 연화의 손끝에 낯선 감촉이 걸렸습니다. 축축하고 물컹한 껍질들 가장 깊숙한 곳, 냄새가 전혀 배지 않은 매끈한 기름종이 뭉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의아한 마음으로 겹겹이 쌓인 기름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서 누런 서신 한 장과 함께 검고 단단한 씨앗 몇 알이 굴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년삼의 종자였습니다. 산삼보다 귀하고 재배법조차 전해지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전설 속의 약재가 아니겠습니까? 서신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최진사의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악취는 귀한 것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니라. 남의 눈을 피해 이 씨앗을 틔우거라. 그것이 내가 이 집안으로 다시 돌아올 유일한 길이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박부인의 광기로부터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건넸던 것이지요. 썩은 고구마의 악취는 세간의 눈을 돌리기 위한 방패였고 보따리의 무게는 다시 일어서라는 시아버지의 엄중한 격려였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종자를 가슴에 품고 대성통곡하며 시아버지가 계신 방향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최진사의 서신에는 종자와 함께 서경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친정 뒷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약초꾼으로 최진사가 젊은 시절 목숨을 구해준 뒤로 평생의 신의를 지켜온 이였지요. 연화는 서신에 적힌 대로 물어물어 그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오두막 앞에 선 연화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물이 든 저고리에 흙먼지가 가득한 얼굴을 본 서경감은 말없이 곰방대를 입에 물었지요. 하지만 연화가 기름종이에 쌓인 만년삼 종자를 내보이자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최진사로부터 은밀한 전령을 받고 오랫동안 연화를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진사 어른의 해안이 과연 놀랍구먼. 이 귀한 것을 숨기려 그토록 고약한 연극을 하셨다니. 서경감은 혀를 내두르며 연화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만년삼이 왜 전설로만 남았는지, 왜 평범한 땅에서는 싹조차 틔우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지요. 만년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키우는 이의 정성과 눈물만을 먹고 자라는 기묘한 약재였습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석영감의 제자가 되어 약초 재배의 비기를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림을 돌보던 손은 어느덧 흙대가 끼고 굳은 살이 박여갔지만 연화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지요. 석영감은 연화의 끈기를 지켜보며 만년삼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명당을 친정 뒷산 황무지에서 찾아내 주었습니다. 연화는 친정 부모님께는 평범한 약초를 키운다고 안심시킨 뒤 밤낮 없이 뒷산 황무지를 일구었습니다. 돌덩이뿐인 땅에 호미질 한 번을 할 때마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연화는 단 한 번도 신음하지 않았지요. 만년삼 종자를 심은 자리에 물을 길어 나르며 그녀는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남긴 서신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덧 2번의 겨울이 지나고 3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전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논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산천의 나무들까지 말라 죽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산으로 들로 헤매며 먹을 것을 찾았으나 오직 연화가 일군 그 척박한 황무지에서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어버린 땅에서 검붉은 줄기가 솟아오르더니 그 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잎사귀들이 펼쳐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영감은 그 광경을 보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겉을 보나 땅의 품은 그 속의 생명력을 먼저 알아보는 법이라네. 자네의 눈물이 저 만년삼의 심장을 깨웠구먼.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년삼의 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2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시아버지의 진심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지요. 이제 연화의 밭에는 수백 년 묵은 산삼보다 더한 양력을 지닌 만년삼들이 보석처럼 박혀 찬란한 결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무지에 뿌리를 내린 만년삼은 가뭄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기운을 빨아들여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 갔습니다. 연화는 석영감의 조언에 따라 마침내 첫 수확을 시작했지요. 흙을 헤치고 나타난 만년삼은 마치 어린아이의 팔뚝처럼 굵고 건실했으며 그 표면에서는 은은한 자줏빛 광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보하는 약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기운을 단번에 되살리는 영약 중의 영약이었지요. 연화는 수확한 만년삼을 정성껏 손질하여 한양에서 가장 크다는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안악의 행색을 보고 코방귀를 뀌던 상인들도 연화가 보따리를 풀자마자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생 약초를 만져온 노상인조차 손을 떨며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연신 물어댔지요. 연화는 그저 조상대대로 내려온 비방으로 키운 것이라며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이 이 약재를 구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단 한 뿌리의 논면 마지기 값이 넘는 거금이 매겨졌고 연화의 전대에는 순식간에 금전이 쌓여갔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친정의 빚을 갚고 주변에 버려진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썩은 고구마 보따리를 짊어지고 눈물로 넘던 그 산길이 이제는 연화의 약재를 실어 나르는 수레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쫓겨난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귀한 약재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상인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년삼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던 어느 해 여름, 고을의 정체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며 쓰러지는 이들이 속출했으나 가난한 백성들에게 약재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지요. 약재상들은 이 기회를 틈타 약값을 몇 배로 올리며 폭리를 취했고 고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 참혹한 광경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아둔 만년삼과 귀한 약초들을 아낌없이 꺼내 들었지요. 주변에서는 지금이 큰 돈을 벌 기회라며 만류했지만 연화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고을 한복판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밤낮으로 약을 다려 굶주리고 병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찌 이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병마에서 깨어난 노인들이 연화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진정한 약이란 사람의 목숨을 살릴 때만 그 가치가 있는 법이라며 달랬지요. 이 대가 없는 선행은 들불처럼 번져 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단순한 거상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덕을 지닌 여인이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인에게 쫓겨날 때 그녀를 외면했던 이들도 이제는 연화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지요. 연화가 베푼 약재 한 사발은 훗날 그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소중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연화가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연화는 고을에서 가장 큰 약재상인 덕화로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거상이 되었지요.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지혜로운 여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그녀가 일구어낸 만년삼밭은 이제 거대한 약초 군락지가 되어 마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소문을 타고 마침내 최진사댁 담장을 넘어 박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연화가 거지가 되어 길바닥에서 죽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박 부인은 사색이 되었지요. 특히 쫓겨난 며느리가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진사댁은 극심한 흉년과 박 부인의 사치, 그리고 그녀의 친정 오라비가 벌인 무리한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의 재산이 탐나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며칠 동안 골방에 박혀 머리를 굴리더니 마침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그년이 가진 것은 원래 우리 집안의 것 아니겠습니까? 박 부인은 연화를 다시 불러들여 그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려한 가마를 준비시키고 겉으로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탈을 쓴 채 연화의 처소로 향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이미 3년 전에 그 연약한 여인이 아니며 시아버지 최진사 또한 여전히 어둠 속에서 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 부인은 눈 밑에 침을 발라 가짜 눈물을 만들며 연화의 화려한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잃어버린 딸이라도 찾은 양 호곡을 했지요. 아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옥지화는 사실 뒤뜰 장독대 틈에서 발견되었단다. 내가 눈이 어두워 너를 오해했으니 이 시미를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박 부인의 연기는 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녀의 떨리는 눈꺼풀 뒤에 숨겨진 탐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의 집안 구석구석 놓인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을 훑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녀의 목적은 사과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최진사 댁의 빚을 갚아줄 연화의 금전이라는 사실이 자명했습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박 부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가 침묵하자 일이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가관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테니 우선 가지고 있는 약재상의 지분 일부를 문중의 이름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었지요. 연화는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독사가 내민 손길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미 뼈저리게 겪었기에 그녀의 마음에는 단 한 줌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당장 거절하는 대신 박 부인이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더 깊이 빠지도록 잠시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미끼를 충분히 풀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박 부인이 돌아간 그날 밤 연화에게 낯선 전령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낡은 종이 한 뭉치를 내밀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종이를 펼치자 그 안에는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필체, 바로 시아버지 최진사의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부인이 친정 오라비와 공모하여 최진사 댁의 전답을 은밀히 빼돌리고 가문의 돈을 고리대로 불려 백성들을 괴롭혀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장부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박 부인의 인장이 찍힌 서신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지요. 최진사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가 자립하기를 기다리며 동시에 안방에서 벌어지는 박 부인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킨 등불이라야 진정한 길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서신 끝에 적힌 시아버지의 문구는 연화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최진사는 박 부인의 광기로부터 가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정한 가문의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주기 위해 이토록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가 보내준 이 강력한 무기를 언제 어떻게 휘둘러야 박 부인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던 날 짊어졌던 그 썩은 고구마, 보따리가 이제는 악인을 단죄할 정의의 몽둥이가 되어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연화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을 사또와 문중 어른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초청하여 자신의 저택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지요. 겉으로는 그간 모은 재산을 마을에 기부하고 가문으로 돌아가는 경사를 축하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가 제 발로 돈보따리를 들고 기어들어 온다며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기세등등하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잔칫날 덕화로의 넓은 마당은 산의 진미의 향기와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부인은 연화가 내놓을 기부 증서와 재산 목록을 상상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한 진실을 꺼내기 위해 잔치의 흥이 절정에 달하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잔치의 시작을 알리자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박 부인은 어서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는 듯 눈짓을 보냈지요. 연화는 미소 띤 얼굴로 박 부인을 바라보며 하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들고 나온 것은 화려한 기부 증서가 아니라 3년 전 연화가 이 집에서 쫓겨날 때 짊어지고 나갔던 그 해지고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검게 물든 천 조각에서는 여전히 흙내음과 함께 묘한 악취가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지요. 연화는 보따리 매듭을 천천히 풀며 오늘이야말로 이 보따리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위선에 가면 아래 숨겨진 독사의 이빨이 드러날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낡은 보따리에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썩은 고구마 껍질에 겹겹이 쌓인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에게 당장 저 불결한 것을 치우라고 소리쳤으나 이미 사또와 문중 어른들의 시선은 보따리 속 내용물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연화는 가장 먼저 자줏빛 비단에 쌓인 작은 함을 꺼내어 사또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함 뚜껑이 열리는 순간 좌중에서는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년 전 박 부인이 연화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던 그 진짜 옥지환이었습니다. 연화는 옥지환을 들어 올리며 3년 전 자신의 함에서 나왔던 것은 가짜였고 진짜는 박 부인의 은밀한 보관함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박 부인은 손을 떨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발뺌했지만 옥지환의 안쪽에 새겨진 가문의 낙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화는 썩은 고구마 껍질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박 부인이 가문의 전답을 몰래 팔아치우고 친정 오라비와 공모하여 백성들에게 고리대를 놓아온 추악한 기록들이었지요. 최진사가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록해 온 이 장부에는 박 부인의 인장과 서명이 낱낱이 찍혀 있어 도저히 발뺌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 부인은 장부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가문의 치부와 개인의 탐욕이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부인을 응시하며 이 썩은 고구마 보따리가 자신에게는 생명의 줄이었으나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묶는 포승줄이 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은 박 부인의 위선에 분노하며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의 함성이 최진사댁 담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박 부인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사또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이것은 모두 모함이라며 악을 썼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잔치에 초대받았던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작년 역병이 돌 때 연화에게 은혜를 입었던 가난한 농부들과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사또 날이 이 여인이 우리에게 약을 나누어 줄 때 박 부인의 오라비는 우리 논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집까지 빼앗았습니다. 맞습니다. 박 부인이 가문의 위신을 세운다며 우리에게 강제로 곡식을 거둬들여 친정으로 보내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연화가 3년 동안 쌓아온 덕망이 이제는 진실의 화살이 되어 박 부인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지요. 박 부인은 믿었던 문중 어른들에게 눈길을 보냈으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목격한 어른들은 이미 그녀를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위선으로 쌓아 올린 공고한 성벽이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또는 박 부인의 죄상이 명백함을 확인하고 즉시 포졸들에게 명하여 그녀를 압송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그녀의 머리에서 떨어진 값비싼 비녀는 바닥에 뒹굴며 무참히 짓밟혔지요. 박 부인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연화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 목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와 통쾌한 웃음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욕심으로 지은 성벽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주인을 덮치며 자멸의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박 부인이 관가로 압송된 뒤 최진사댁에는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망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숨 고르기였지요. 문중 어른들은 박 부인을 가문의 족보에서 파문하고 그녀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과 전답을 모두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안방마님의 위세는 단 하루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녀가 남긴 것은 추악한 위선의 기록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난장판이 된 잔치 마당을 정리하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3년 전의 밤들과 황무지에서 피땀 흘리며 만년삼을 키우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녀는 자신이 얻은 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복수가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부인은 체면과 욕심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연화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또와 어른들이 물러간 뒤 연화는 홀로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시아버지 최진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진사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그는 며느리의 성공을 대견해 하면서도 자신이 내렸던 모진 처방이 며느리에게 남겼을 상처를 생각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긴 세월의 간극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간극은 미움이 아닌 깊은 이해와 신뢰로 채워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진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평생 보인 적 없던 뜨거운 이슬이 맺혀 있었지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썩은 고구마 보따리를 던져야만 했던 노인의 고독한 결단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안방마님의 자리는 이제 덕과 재능을 겸비한 연화에 의해 다시금 찬란하게 빛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연화 앞에 서서 마른 기침을 한 번 내뱉더니 이내 무거운 무릎을 굽혀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의 최고 어른이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절을 올리는 전무후무한 광경에 곁에 있던 하인들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시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으나 최진사는 단호한 손짓으로 이를 제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야, 3년 전 그날 너를 매정하게 내쫓았던 나를 용서하겠느냐. 박 부인의 광기가 이미 도를 넘었으니 내가 너를 감쌌더라면 너는 이 집안의 어두운 구덩이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말라 죽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썩은 고구마 보따리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나의 미안함이자 내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길 바라는 마지막 도박이었다. 최진사의 고백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박 부인이 연화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며 가문의 보물인 만년삼 종자를 건넸던 것이지요. 그 고약한 악취는 박 부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최진사의 처절한 지략이었고 모진 호통은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리 달아나게 하려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모진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인한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최진사는 대견한 듯 연화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 이 집안의 열쇠와 명예를 정식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 못할 진심은 그렇게 묵직한 감동이 되어 연화의 가슴 속 앙금을 씻은 듯이 녹여내렸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로부터 안채의 열쇠와 가문의 인장을 정식으로 전해받았습니다. 박 부인이 휘두르던 서슬 퍼런 권위 대신 연화의 안채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와 공정한 법도가 자리 잡았지요.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재력으로 가문의 산재한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박 부인의 오라비가 어지럽혀 놓았던 전답들도 제값을 치르고 되찾아와 본래 주인이던 소작인들에게 돌려주는 파격적인 처분을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쫓겨난 며느리가 금이 환영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광경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화는 집안 살림을 돌보는 틈틈이 덕화루를 운영하며 고을의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녀의 공정한 거래와 깊은 해안은 상인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최진사댁의 명성은 예전보다 더 높게 치솟았지요. 이제 연화는 단순히 부유한 상인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진정한 여주인으로 등극했습니다. 예전에는 박 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하인들도 이제는 연화의 덕망 아래서 기쁘게 소임을 다하게 되었지요.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대문을 나서던 여인은 이제 온 고을의 존경을 받는 안주인이 되어 찬란한 현실적 보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최진사댁 뒷산에는 다시 풍성한 고구마들이 익어갔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지요. 최진사는 며느리가 우려낸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하루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는 마당에는 예전의 날선 긴장감 대신 은은한 약초 향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3년 전 그날 자신을 살렸던 낡은 보따리를 버리지 않고 정성껏 키워 안채 가장 높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 보따리는 이제 가문의 가보가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참된 지혜란 것 모양에 속지 않고 그 속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임을 알려주는 상징이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썩은 고구마 이야기를 하며 연화의 성공을 칭송했습니다. 악취를 견디고 만년삼을 피워낸 그녀의 인내심과 며느리를 위해 매정한 시아버지 노릇을 자처했던 최진사의 속 깊은 사랑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구마 밭의 핀 덕화는 이제 마을 전체로 번져나가 흉년의 아픔을 잊게 하는 향기로운 위로가 되었고 최진사댁은 대대로 지혜롭고 덕이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가을볕이 좋은 날이면 연화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갓 구운 고구마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손가락이 검게 물드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지요. 겉이 못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속까지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썩은 고구마를 보아도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시아버지의 눈물과 며느리의 굳건한 의지를 떠올리며 서로를 보듬었지요. 억울함은 지혜로 씻겼고 고구마의 악취는 향기로운 덕으로 남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금전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기다려준 그 마음 하나라는 것을 연화의 삶은 온 고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집안의 번영은 담장을 넘어 마을의 평화로 번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화의 미소 속에서 참된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고구마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를 돌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의 지혜로운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떠올리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지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